안녕하세요. 오늘은 배터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에너지를 저장하는 매개체는 모두 배터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현대 시대에는 화학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러한 매개체를 우리가 배터리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저장되고 사용되느냐라고 하면, 음극에 우리가 이온을 과충전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산화 반응을 일으키듯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온이 이동하고, 양극에서 음극으로 전류가 이동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데, 이 이온이 이동하기 전에 전해질로 한번 흡수가 되었다가 양극의 이온이 이제 흡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엔 이온이 많았고 여긴 이온이 아예 없었는데, 여기에 이온이 줄고 여기 이제 양극에 이온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양극과 음극의 전이차, 즉 이온 개수 차이가 감소를 하면서 전압이 감소하고, 결국에 이 여기에 있던 이온이 감소하고 여기에 있던 이온이 증가해서 비슷해가지고 이 저항을 뚫지 못할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전류는 흐르지 않고 우리가 전지의 수명이 다 있다. 그래서 방전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자, 1차 전지를 우리가 한번 이전에도 쓰고 지금도 쓰고 있는 1차 전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1차 전지부터 우리 지금 현대의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은 꽤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음극재도 있었고요, 양극재도 있었고요. 또 음극재와 양극재가 동시에 붙어버리면 이 전해질이 조절해주는, 즉 이온의 이동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열, 폭발, 누출 같은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항상 이렇게 돼 있는 이러한 분극재들이 존재했고요. 또 배터리 안전을 책임지는 요소들이 그때부터 좀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소형화되더라도 이렇게 분리막이라든지 분극재는 항상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지를 함은 이렇게 한번 방전되고 쓸 수 없는 구조가 아니고, 전류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이온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렇게 화학 에너지를 복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차 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지가 워낙 역사가 오래된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배터리는 그 자체로 좀 진화를 하는 경향도 있지만, 배터리 기술은 결국 주위 다른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떤 사용처가 요구하는 사양에 맞춰가지고 좀 진화를 해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배터리 기술은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로 넘어오는 휴대용 전자기기 의 소형화 집적화에 따른 휴대성과 사용 시간을 늘리기 위한 기술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자기기 외에도 이 배터리를 사용하기 위한 기술들은 굉장히 많았다. 특히 2차 전지 분야에서.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이면서 오래되고 많이 쓰이는 것이 납축 전지가 되겠습니다. 납축 전지는 이제 양극재에다, 양극하고 음극에다가 우리가 납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중간에 전해질 요소로서 황산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의 특성은 부피와 무게는 좀 증가를 하겠습니다. 또 납이라는 물질이 워낙에 안정적인 물질이다 보니까 고전류를 위한 이런 것에 조금 맞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것 대신에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고요. 또 어떤 안정적인 물질을 사용하다 보니까 폭발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뭐 액이 누출되는 사고 이외에 크게 불이 나거나 폭발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납축전지 기술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 전해질을 이렇게 그냥 통에 담아두는 게 아니고, 뭐 유리 섬유 같은 것을 흡수해 가지고 놔두는 AGM 같은 기술도 좀 발달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자주 충방증되는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뭐 휴대용 기기, 너무 이 액을 들고 다닐 수는 없죠, 휴대용 기기. 그러다 보니까 요 기술은 이제 따로 우리가 그냥 놔둘 수밖에 없었고요. 자, 납이 워낙에 반응성이 낮고 또 황산이라는 액체를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이제 물질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는데, 먼저 수은 전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은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이 전압을 높이기 위해서 휴대용 라디오에 처음 들어갔던 전지가 바로 이제 니켈 카드뮴, 즉 납에서 니켈로 좀 바꾸고, 카드뮴은 어떻게 한다, 안정화를 위해서 내가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전류량과 뭐 전압도 좋고 적당하게 용량도 나오고 가볍고 해서 휴대용 라디오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 만든 것이 바로 소니가 되겠죠. 소니가 이 라디오를 만들면서 같이 만들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이 반응에서 기억 효과라는 게 이제 발생이 되게 됩니다. 완전히 방전하지 않고 배터리를 쓴 후에 충전을 하게 되면 남은 용량만큼 사용이 안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기억 효과, 메모리 이펙트라는 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로하스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19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좀 대두되었던 문제죠. 납, 수은, 카드뮴 같은 것이 중추신경계에 이상을 일으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타이병, 이 일본 수산물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로하스 규정이 생기면서 결국 이렇게 카드뮴, 납 같은 거를 사용하는 이제 물질에 대한 규제가 좀 심각해지고 소비자들도 거부감을 좀 나타내면서 니켈을 기반으로 하되 카드뮴을 빼고 좀 기술이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트입니다. 여기서 납이 하던 역할을 우리가 히토류가 대신을 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1967년도에 다임러나 폭스바겐 쪽에서 좀 연구가 됐다는 이제 기록은 있습니다만은, 요 역시도 요 소니하고 뭐 이쪽에서 또 도요타 쪽에서 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반응을 했을 때 폭발 위험도 적고 연료에 저렴하고 또 수소 기반이다 보니까 이제 저온 안정성도 좀 뛰어납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저온에서 안정성이 또 좋았던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친구들은 충방전이 이제 잦은 이런 환경을 갖고 있어서, 사실 카드뮴 전지 같은 경우는 오래 쓰지 않다가 갑자기 써도 작동이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비상구라든지 비상벨에는 니켈 카드뮴, 니카드 전지가 좀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또 이 생활 패턴이 하나의 디바이스를 자주 충방전하던 이런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이러한 단점도 이제 생활 방식의 변화로서 좀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니켈은 그 물질 자체가 그 시대 기술로는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변화를 하게 되는데, 스마트폰 시대와 노트북 시대가 오면서 어떻게 된다? 고밀도와 경량화를 할 수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시절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리튬이 니켈보다 에너지가 높다는 거는 아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납에서 우리가 니켈로 왔을 때도 알 수 있듯이 어떤 거다. 물질이 더 불안정해지는 거죠. 에너지가 높으면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변했나? 처음에는 이 전해질을 이제 액체 상태로 놔두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액체가 이제 팽창하면 폭발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젤이나 고분자 화합물로 이 전해질을 대체하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일단은 이 전자제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이제 이 아이폰도 사실 안정성 문제 때문에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좀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이 친구는 거의 작동 원리는 비슷한데, 다만 이제 전해질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폴리머 재질을 이용합니다만은 얘가 이제 분리막도 대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막이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 이 폴리머의 구조를 따라서 이온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온의 이동이 조금 더 경직돼서 이동을 하는, 그래서 전류의 과부하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요 이제 폴리머 구조를 따라서 이온이 뛰는 거를 호핑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폴리머를 사용하다 보니까 뭐 어떻다? 이 폴리머 만드는 게 소자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젤을 이용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었던 거죠. 즉 특정 무게의 특정 부피의 전해질과 분리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양극과 음극을 많이 넣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이차를 많이 줄 수가 없으니까 용량이 감소를 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결국에는 소재가 너무 고가고 용량 상승의 한계를 보이니까 아이폰도 리튬 이온으로 바뀌게 되었고, 거기서 우리가 LG화학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최첨단의 기술이 바로 파우치형 배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배터리 핸드폰에서 분리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뀌게 된 것이 바로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가 리튬이온 배터리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각형으로 하던 이러한 것들을 파우치에 넣어가지고 패키징을 하는 그러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생기게 되었고요. 또 리튬이온 배터리 중에 이제 각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 기기에 맞춰가지고 또 최고의 모양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라는 친구가 뭐 기판이 폰이 이렇게 있고 뭐 CPU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L자 모양의 배터리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파우치형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요런 최적화를 좀 잘해가지고 불도 안 나고 뭐 폭발도 안 하는데 어떤 다 모양도 맞추고 전력과 전류와 뭐 전압을 맞추는 그러한 이제 기술이 나오게 됐고요. 각형 배터리는 이제 리튬이온 중에 금속곽에 넣어서 패키징하는 것이 금속곽인데, 요거는 어떻게 본다면 좀 맞춤형은 아니지만 리튬이온 중에 바로 이제 뭐 각이니까 이미 패키징까지 제품까지 다 완성된 상태니까 바로 그냥 끼워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 요거는 장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 패키지가 좀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 휴대용 뭐 전자기기는 좀 사용이 안 되는 대신에 뭐 전동공구나 디카라든지 이렇게 배터리 꼭 다 끼웠다 하는 그러한 용도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제 거의 사장되었던 원통형 배터리, 우리가 니카드나 아까 말씀드렸던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트 시장에 있던 이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 갑자기 이제 부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의 이제 우리 기억에서 사라졌죠, 원통형 배터리가. 특히 2차 전지 시장에서는. 근데 왜 갑자기 살아남았냐? 일본의 특유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건전지를 에너자이저 사가지고 한 개씩 버리는 걸 굉장히 아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속 충전지를 좀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케아가도 있고 뭐 일부 분들 사용하실 텐데, 어쨌든 일본 기업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한 결과 요 스트럭처로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기존 에너자이저 배터리랑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씩 경쟁을 해야 되는 데다가 일본 사람들이 워낙 많이 쓰니까 대량 이 솔루션까지 되면서 지금 일단은 전기차에 사용이 되면서 이 대규모 생산에 유리한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니죠. 제일 처음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만들어진 것은 어떻게 본다면 각형이었고 원통형이었고, 여기서 우리가 리튬 폴리머와 파우치로 좀 발전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바로 코발트를 사용했다. 그래서 코발트를 이용해 가지고 촉매 역할을 하면서 탄소 있던 리튬이온을 좀 이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 양극재는 지속적으로 계속 변하고 있다. 왜? 여러분들이 노트북 예전에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노트북 배터리 막 3개씩 들고 다니는 분들도 계셨고 2개씩 들고 다니는 분들 계셨고 D컵 배터리도 막 3개씩 들고 다니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헤비 유저를 제외하고는 잘 없고 배터리 교체 기능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일 정도로 배터리 기술이 발전했는데, 그것은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어떤 분리막 이런 것들이 다 안정성이 뛰어나고 전압이 뛰어나고 또 무게가 줄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튬이온 전지는 거의 비슷하다, 이 작동 원리가. 하지만 그 안에 소재와 디자인의 이런 발전으로 지금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형태의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다 다른 형태의 기술적 특성을 좀 갖고 있다. 이 사실도 좀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럼 배터리라는 게 과연 이제 뭐 많은 언론에서 제2의 반도체다라고 하는데, 산업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디스플레이에 좀 가깝게 되는 구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리튬이온 배터리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음극 쪽
탄소에 있던 리튬 이온이 이렇게 분리막이 있고 전해질을 타면서 이렇게 양극재를 사이에 두고 이동을 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이러한 이제 구조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좀 중간에 액이 있고 좀 거리가 띄어질 것 같지만 실상 거의 붙어 있다. 그래서 양극, 음극과 분리막이 거의 붙어 있고 중간에 액체를 그냥 이렇게 좀 채우는 식으로 해서 배터리 구조가 좀 완성이 되어 있는 거고, 이러한 구조는 파우치든지 원통형이든지 각형이든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의 이 지금 현대 와서의 배터리 기술은 최대한 용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분리막 양극 음극이 거의 접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분리막이 손상되거나 뚫리거나 뭐 녹거나 이러면 화재 발생하고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각 소자의 정확한 두께, 정확한 배열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가장 이제 보시게 되면 소자를 들고 오고 그거를 그러니까 믹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액 같은 걸 넣어가지고 양극재와 뭐 프리커서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믹싱을 하고요. 그거를 우리가 구리박과 알루미늄 박 같은 거에다가 코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팅한 것을 열을 줘가지고 말리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말린 다음에 안미를 합니다. 그 칼렌더링이라고 하는 건데 LCD나 뭐 이런 데서 쓰는, 그래서 꽉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슬릿 자르게 되고요. 베큐um 드라잉 즉 건조를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정이고 2차 전지에만 있는 건데,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최초 충전을 하는 겁니다. 최초 충전 시가 아니 그러면은 뭐 충전 안 하고 팔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배터리가 충전돼 가지고 유통되는 이유는 충전을 처음 했을 때 정확한 전압과 전류와 온도를 맞춰 가지고 이 반복적으로 해야만 양극과 음극에 고체에 막이 생겨 가지고 안정성과 또 성능을 제대로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세팅 값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포메이션은 2차 전지에만 있는 후공정 핵심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하나의 이제 셀에 들어가는 양극재 이 판이 완성이 되면 그거를 이제 조립하고 전액 주입해 가지고 뭐 패키징에서 나가는 요런 후공정은 이제 거의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디스플레이의 산업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공이 일단은 필요가 없는 것은 뭐 비슷한데 클린룸 자체가 이제 좀 다릅니다. 그래서 클린룸이 이제 반도체는 정말 깨끗해야 되지만 LCD 공장은 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레드가 반도체에 좀 가까운 어떤 산업이라고 한다면, 이 배터리는 TFT LCD,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TFT LCD하고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배터리를 제조하는 산업은 그렇게 환경이 하이테크는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중국 업체들이 잘 따라올 수 있는 거고요. 중국 업체들이 배터리 시장에서 잘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상 지금 반도체에서 보여주는 이제 한국이나 뭐 일본이 하고 있는 정말 이렇게 정밀하게 들어가는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필요가 없더라. 이 제조에서는 제조가 특히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파우치는 굉장히 공정이 좀 복잡합니다만, 각형이라든지 뭐 원통형으로 좀 제조를 하겠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많은 공정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 홍보 자료라든지 뭐 배터리 제조 공장 이렇게 영상을 보시게 되면 후공정은 거의 다 이 자동화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지산업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산업의 소형화 집적화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공정, 이 앞공정이 다 소형 기반의 공정이에요. 소형이라는 건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는 수준의 배터리를 만드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드는 데에
전공정 자동화는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형이라든지 원통형을 만들 때는 조금 이 모든 전공정 전체가 다 간단하기 때문에 인라인 장비하지 오토메이션 장비를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 중이고요. 삼성 SDI가 어쨌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보다는 디스플레이에 가깝고 어떤 노하우라든지 진입 장벽을 만들더라도 이 후발주자 중국 업체들이 따라오기가 쉽다 보니까 이 좋은 인력들이 여기 들어오기에는 약간의 생산이나 개발 유인이 약간 부족한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관련 장비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산업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돈을 많이 쳐주는데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후공정에서도 각 과정마다 사람들이 품질 점검을 하고 있고 요 과정마다 다 사람이 들어가서 옮기고 사람이 품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전기차 배터리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이 무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오차.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기술이 워낙 발달해 가지고 분리막과 양극, 음극이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불량률이 사람의 수준과 노하우, 즉 작업자입니다. 작업자의 수준과 노하우에 따라 가지고 수율과 품질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LG와 폴란드 공장이 조금 이제 초반에 거의 이익이 안 나고 골치를 썩였던 것이 바로 인력 퇴사 문제로 골치를 아팠어요. 그래서 몇 달 일하고 이렇게 다음 사람 들어오는데 산업 자체도 인력에 대한 이 편중이 이 의존도가 심하고 또 워낙 사람들이 이제 일 힘들어하고 또 적을 못하다 보니까 수율이 안 나왔던 그런 문제가 있죠. 특히 파우치는 좀 복잡해서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테슬라가 왜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냐. 원통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우치형은 복잡하지만 원통형은 너무 간단해. 그리고 거기다가 후공정을 내가 싹 다 자동화했어. 왜? 테슬라는 큰 배터리를 만들지 않고 작은 배터리를 아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배열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자동화도 쉽고 만들기도 간단하죠. 그래서 테슬라와 파나소닉이 합쳐져 가지고 소재 가격이 높아서 원가 절감은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수율하고 불량률이 떨어지면 최대한 경쟁자에 비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성공을 일부 했기 때문에 지금은 테슬라가 우리가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리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최신 배터리, 최고의 정말 LG화학이 만드는 정말 엄청난 배터리,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적절한 배터리를 사용하되 후공정을 내가 혁신하겠다는 거예요. 이 후공정은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고 난 이후에 테슬라 자동차에 장착되는 과정에서, 즉 원통형 배터리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겁니다. 자, 테슬라가 그래서 지금 NCM 기반, 즉 니켈, 코발트, 망간 기반의 원통형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좀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정제고 보시게 되면 확실히 파우치형이 복잡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냥 대충 좀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파우치형은 아까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슬릿을 쳐서 잘랐는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의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양극하고 분리막하고 음극재를 올려가지고 그거를 몇 개를 쌓은 다음에 내가 하나씩 코팅을 해야 되는데 각형하고 원통형은 말아요. 원통처럼 말아가지고 각형은 깡통에 담는 거고요. 원통형은 통조림에 담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파우치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밀도도 높고 열방출에 유리하죠. 왜 열방출에 유리하냐? 표면적이 넓으니까요. 각형은 충격이 유리합니다. 근데 열방출에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배터리가 안에 있고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이 배터리 소재와 밖에 냉각 이 프로세스가 접촉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냉각 모드를 좀 내부에 탑재하는 이런 팩에 좀 탑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형은 무게와 부피가 불리합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닌 것이 바로 테슬라처럼 많이 생산을 하지 않는 경우 삼성 SDI에서 바로 팩을 만들어서 출고하기에는 각형이 가장 간단한
어떤 이 솔루션으로서는 가장 간단한 공정이다. 원통형은 이제 테슬라를 중심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압도 낮고요. 수명도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 각형이 가지는 문제인데 이 각형의 문제인지 파나소닉의 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수명과 전압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팩으로 나오는데 삼성 SDI 등 배터리 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다지 비용이 높지 않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배터리 팩을 이제 직접 인하우스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각형에 비해서 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말려있기 때문에 탭 이 구성에 따라서 좀 충전해도 조금 분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싸니까 굉장히 비용에 좀 유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배터리 주변 기술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고요. 배터리 팩 제조 기술은 어떻게 된다? 외부로 돌려버린다. 아웃소싱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배터리에 나왔던 기술 중에 일단 테슬라가 배터리를 크게 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를 크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안에 들어가는 이 양극재, 음극재 요거 층수는 좀 늘어나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동일한 면적의 팩에 내가 배터리를 넣으면 이 연결 소자 자체가 줄기 때문에 충전하고 방전하는데 이 사용되는 어떤 연결 소자가 줄어서 충전과 방전 시간에는 좀 불리하게 됩니다. 다만 아니 이렇게 10개 포장할 거를 5개나 포장하니까 어떻게 포장 비용이 감소돼요. 즉 대용량 제품처럼 포장 비용이 감소하다 보니까 제조 단가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 만들어낸 또 발명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 기술은 바로 템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템리스는 뭐냐? 원래 우리가 배터리 안에 이렇게 탭이라는 거를 둬가지고 요 탭이 밖에 있는 이 전선과 연결이 돼서 모든 배터리의 요 전류 생성 과정이 다 요쪽을 요 탭이라는 연결 제 쪽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근데 템리스를 통해 가지고 요 점으로 집중되는 전류를 면으로 분산을 시켜버리면서 배터리가 커지고 연결 부위가 감소한 데 대한 페널티를 없애는 그러한 기술이 발명됐죠. 그래서 이 테슬라의 특허를 보시면은 다양한 디자인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스파이크를 좀 이용을 하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탭을 내가 용접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용접 없는 스파이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가적으로 생성되는 이 장점이 한 점으로 모이지 않다 보니까 저항도 줄고 열도 줄어들고 그리고 각 배터리 효율성도 증가하면서 수명도 좋아집니다. 자, 다만 이 탭을 만드는데 레이저 패터닝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은 이제 또 양산 과정에서 노하우로 적용이 돼서 하나의 또 테슬라가 가진 기술적 어드밴티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단 테슬라는 어쨌든 100% 배터리 자가 공급에 대한 생각은 좀 없는 거고요. 후공정 중심의 혁신과 가격을 보여줍니다. 즉 테슬라는 가장 앞선 전기차 회사라는 브랜드는 가졌어요. 그런데 배터리 기술은 두 발 뒤에 있고 후공정 기술은 두 발 앞에 있습니다. 즉 소비자는 차가 잘 가고 황풍성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세세한 기술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테슬라는 정말 최신의 기술만 사용하고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 가장 후진 배터리를 가장 최고의 공법으로 조립한 것이 바로 테슬라다. 자, 그래서 이 테슬라는 이러한 파우치형 배터리, 각형 배터리의 이 단점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는 파나소닉 주축으로 CATL, LG 에너지 솔루션 요 세 팀이 일단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고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잘 됐습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이런 게 아니죠. 다른 회사들이 그럼 왜 전고체 배터리를 하는지, 전기차 만들려고 전고체 배터리를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종류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리튬 기반,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리튬 전지 기반의 배터리가 있고,
그리고 MLCC 멀티레이어 세라믹 카파시터라는 우리가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쓰이던 작은 이런 쌀알 같은 소자를 기반으로 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까 리튬 이온 전지가 개발된 배경은 바로 진공가스 트랜지스터로 넘어가고 뭐 이러한 기술들이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요 계기는 바로 2013년 보잉 일본 항공 보잉 787 600에 들어갔던 일본의 GS 유아사라는 굉장히 배터리를 잘 만드는 기업이 각형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형 배터리는 충격에 유리하고 열 방출에 불리하지만 냉각 모듈을 좀 탑재하면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 착륙 후 활주 과정에서 APU에서 리튬이 폭발하집니다. APU가 Auxiliary Power Unit, 즉 외부 보조 전원이 되는데, 이 비행기가 착륙하고 나면 엔진 회전수가 떨어져서 전류가 생성이 좀 부가적으로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를 사용해 가지고 기내에 불도 켜고 뭐 노래도 틀어주고 뭐 에어컨도 트는 뭐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약간 자동차 제너레이터 역할을 하는 친구에 이제 붙어 있던 배터리죠. 그래서 이 각형 배터리 유화사가 만든 걸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자동차, 지금 쓰이는 자동차용에 비해서 굉장히 성심성의껏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보잉이 다양하게 외주를 주면서 이제 납축 전지를 사용 안 하고 리튬 이온 전지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비용이 절약된다. 어떤 데서 정비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항공사한테 어필할 수 있었죠. 정비 비용이 적게 됩니다. 우리 비행기는. 그리고 APU가 강하게 되면 이 뒤에 있는 휘발유 발전기를 안 돌려도 되니까 어떻게 된다? 이 활주로를 이동해서 주기할 때까지 내가 기름을 덜 태워도 되고, 그 그라운드 파워 유닛으로 바로 콘센트를 꽂아버리면 되니까 거기에서도 운행 비용도 절감된다. 뭐 이러한 이점을 노리면서 리튬이온 전지를 이제 개발 외주를 이 유아사한테 줘서 했는데,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요 셀 하나에서 쇼트가 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과정에서 이제 비행기가 올라가면은 굉장히 온도가 떨어지고 또 기압도 떨어지면서 분리막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분리막이 수축 팽창하면서 중간에 크랙이 가고 터지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한 사건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발생했고 일본에서는 두 번이 이제 발생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보잉 787-600은 이제 그라운딩, 즉 운행 정지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이제 조금 중요했던 점은 바로 전해액이, 우리가 안전장치로서 전해액을 분출시키면 전해액이 유기용매이기 때문에 불이 안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불은 결국에는 갇혀있던, 각형에 갇혀있던 전액이 빠져나오면서 압력 차이로 인해서 불이 그냥 붙어버린 거고, 이것이 보통 뭐 휘발유 이상 수준의 굉장히 강한 유기용매다 보니까 화재 진압 자체가 곤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일본 기업 중심으로 전고체 개발이 본격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리튬 기반의 전고체 배터리가 될 거고요. MLCC 기반의 전고체 배터리는 조금 뒤에 나왔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MLCC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이후에 나왔고, 전고체 개발이 본격화된 것은 바로 요 리튬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체 무게와 부피도 줄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기용매가 불을 끄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고체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이 다양한 이 후보 물질들이 조금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플로린, 클로라이드계, 브롬계, 요드계, 산화물계, 황화계,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존 양극재와 사용을 하기에는 어떻다? 이 중간에 들어가는 이 전해질이 전도도가 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다? 우리는 전이차를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전이차를 전해질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막고 있다는 거죠. 왜? 고체는 액체보다 분자 구조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리튬 폴리머 이용해서 호핑이 일어나듯이 용량과 전압의 이 발전에 있어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폴리머에서 이온으로 갔는데 다시 이온에서 폴리머가 이번에는 폴리머가 아니고 바로 고체로 이동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용량하고 안정성을 다 잡아야 되죠. 여기서 또 우리 이제 뒤를 치는 기술이 있는데 바로 전자식 시계와 보청기를 우리가 빼먹었다는 거예요. 보청기가 이제 개발이 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썼는데 독일 기업 중심이죠. 뭐 지멘스라는 쓰시는데 시계와 보청기에 있는 배터리가 수명이 얼마 안 되고 쿼츠가 발명되고 나서 계속 터진다 이거. 여러분들 이제 배터리 같은 거 사시면 이제 액이 새고 뭐 이러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를 없애고 그것을 리튬 이온으로 바꾸겠다라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굉장히 발전했고 실버 옥사이드 기반의 배터리도 하나 생겼고 또 리튬 폴리머 기반의 이 소형 배터리 웨어러블 거의 전고체 배터리 수준의 배터리가 생겨서 지금은 이 배터리를 내 머리 바로 옆 귀에 놔둬도 안전할 정도 수준의 배터리가 탄생을 했고요. 그 배터리가 기존에 우리가 LG화학에서 썼지만 폴리머 배터리 썼지만 이제는 또 이러한 잃어버린 기술에서 하나 나와가지고 바르타와 세이코 정도가 그러한 배터리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전고체 배터리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다. 우리가 이 한국 기업이 가장 잘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의 배터리는 이제 한 가지 종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오면 다시 처음부터 준비 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된다. 그러면 무기 전해질 자체 전기 전도도 있고 지금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양극재를 사용을 한다고 쳤을 때 그리고 리튬을 고체 상태로 서로 이렇게 빽빽하게 배열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양극의 이온이 흡착된다, 즉 이렇게 붙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는 납축전지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납축전지 여러분들 재생하는데 보면은 이 납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긁어요. 그래서 그 표면에 묻어있는 그 물질을 이제 긁어내가지고 다시 재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런 게 그냥 이제 납축전지에는 황산이나 액이 있으니까 그냥 이게 작동 안 하고 끝인데 이번에는 이게 분리막을 관통을 하게 되고 분리막을 관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폭발하거나 불이 납니다. 그러나 폭발은 안 합니다. 왜? 아니 액이 없잖아요. 유기용매가 폭발할 유기용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쇼트가 나가지고 막 불이 나게 되는 겁니다.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면 이제 패키징이 좀 이제 단순화 좀 되는 구조가 있고 반대로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전해질 자체가 이 이온의 이동 속도를 줄인다라고 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얘가 어쨌든 이 속도를 줄이는 역할을 잘 해주니까 어떻게 한다? 오히려 양극재는 더 강한 걸 쓸 수가 있겠네. 그래서 고밀도 양극재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튬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리튬 이온 전지는 3원계라고 해서 리튬에 어떻게 보면 산화물을 사용합니다. 왜? 리튬 그 자체를 사용하면 너무나 많은 전류가 흘러서 과열, 폭발해서 터지기 때문에 우리가 브레이크를 거는 이러한 친구들을 넣어놨단 말이죠. 그게 대표적으로 코발트, 망간 뭐 이런 친구들로 산화물 합성물을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리튬 메탈 그 자체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극재에도 내가 지금까지는 탄소를 좀 사용해서 흑연 하지만 실리콘을 합금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 업체도 전고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다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이 그만큼 화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 그래서 리튬 이온 전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리튬을 지금 힘을 조절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양극재의 리튬 함량을 높여가지고 더 많은
용량과 또 전압을 끌어낼 수가 있다. 대신에 이제 리튬이 많아지게 되면 재충전했을 때 리튬이 산화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산화와 환원 반응하고 거의 비슷한데 진짜 산화가 돼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라진다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리튬의 양극으로서 이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어떻다. 지금 리튬 메탈도 지금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 흑연 대신 리튬 자체를 좀 사용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이제 전기차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이제 이 전력을 보관을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렇게 되면 더 이제 물질 사이에 이 반응도가 좋아져서 더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리튬이 이 쇠처럼 단단한 금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리튬은 딱 이렇게 누르면 거의 들어가는 무른 금속인데, 그런 금속을 아까 전에 우리가 파우치를 만들든 이렇게 롤로 하든 이렇게 뭐 말고 물리적으로 충격을 주는 과정에서 파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작동을 안 하는 그러한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물질에 코팅을 하고 뭐 바르고 섞고 이러한 과정에 분자 수준의 지금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전고체 이제 물질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여기서 더 가는 거는 이제 생산 과정에서까지 어떻게 본다면은 이 결정체 크기라든지 뭐 아모포스 유리라든지, 즉 지금 올레드라든지 뭐 이런 데 쓰이고 있는 수준의 결정체까지도 지금 조금 들어가고 있다. 그만큼 전고체 배터리로 가면 물질 특성이 더욱 민감해지고, 반대로 배터리가 워낙 안정되어 있다 보니까 테슬라가 가지고 있던 BMS, 쿨러, 히팅 같은 후공정 주변 장비에 대한 이 중요도는 다시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MLCC는 좀 아예 다릅니다. 요런 친구들과 아니다. 얘는 기존의 배터리 영역에서 전해질이 고체로 변하는 그러한 혁신이었다면, MLCC는 원래 고체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뒤에 이제 기판 보시면 작게 붙어 있는 건데, MLCC는 원래 댐의 역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전류를 꾸준히 공급을 해줍니다. 얘 원래 목적은 소자 보호와 노이즈 차단, 즉 내가 1이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101 이렇게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오염되는 것은 다른 주변의 소자가 뭐 발생하는 그 기판 내에 있는 다른 전류를 없애서 오동작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즉 얘는 설계 과정에서 발열과 노이즈가 없어요. 얘가 설계된 그 저항값과 전류값이랑 맞으면 발열과 노이즈가 없는 물질, 거의 없는 물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내부 전극과 외부 전극이 이렇게 지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거 보시면 세라믹 이 판에다가, 즉 반도체 웨이퍼와 같은 물질이에요. 거기서 유전체를 섞어가지고 특정 이제 저항값을 만들고, 여기다가 니켈 전극을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몇 겹을 막 쌓아가지고 잘라가지고 요렇게 지금 겹겹이 쌓여있는 이러한 구조를 만드는 건데, MLCC 기술은 지금까지는 이 핸드폰에 많이 사용됐다. 또 전자기기. 그래서 고집적 많이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를 많은 겹을 쌓으면 당연히 용량이 높아지죠. 고유전 물질. 저항이 적어야지 MLCC가 더 좋은 역할을 하고 발열이 줄어들어서 더 이제 용량을 키우더라도 이 소자 자체 영향을 안 주게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좀 연구가 많이 됐고요. 특히 요거는 이제 핸드폰 사업을 하고 있는 삼성전기에서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많이 기술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또 보여주고 있죠. 근데 전장용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하던 MLCC와는 조금 기술의 이 결이 다르다. 그래서 고온, 가습, 진동, 수명,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는 아까 보셨듯이 당연히 핸드폰보다는 뭐 전압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압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MLCC도 만드는 게 이제 소재가 반도체와 비슷해서 그렇지, 이 위에다가 패터닝해서 막 올리는 반도체와는 조금 느낌이 다르고, 오히려 이 전공정은 또 배터리와 좀 비슷한 것을 보게 되는데,
기술은 좀 복잡합니다. 이런 이 물질 만들고 또 기술 하는 거가 있는데, 다만 이제 만드는 거는 반도체보다는 훨씬 간단합니다. 그래서 압착, 분리, 열처리, 연마, 전극, 도움 소성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은 삼성전기와 무라타 제작소 뭐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1등은 무라타 제작소고 2등은 삼성전기인데, 전기차용이든 전기차용이든 내연기관 차용이든 이 인포테인먼트, 즉 앞에 내비게이션이나 화면을 제외한 용도로 쓰이는 MLCC 1등 무라타 제작소고 2등이 TDK인지 타이오 유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누가 2등인지 아리까리합니다. 여기 MLCC 이제 기반의 배터리가 지금 나오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은 2011년에도 무라타가 이제 삼성전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거기서 일단은 합의가 났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계약을 이제 2020년인가요? 거기서 갱신을 했는데, 여기서 특허료나 특허 이용에 대한 좀 매출 퍼센트에 대한 좀 규제가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삼성전기는 지금은 아직 전장용 MLCC는 지금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의 특성은 실리콘 기반이죠. 실리콘은 반도체 엄청나게 빠르죠. 즉 충방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지금 이제 무라타 제작소하고 또 히타치 제작소, 히타치도 있습니다. 히타치 제작소도 있는데, 가을부터 MLCC 기반 전고체 배터리가 생산이 됩니다. 지금 일단 생산되는 친구는 워낙 가격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MLCC 가격이 얼마나 높냐고 하면 작은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컵 이렇게 모으면 이게 한 뭐 2억이나 뭐 그 정도 한다고, 굉장히 높은 가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IoT, 예를 들면은 웨어러블이죠. 뭐 스마트워치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무선 이어폰에 쌓이려고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력이나 온도 차에 얘는 반도체니까 큰 영향을 안 받을 거예요. 폭발을 안 할 거니까 인공위성에 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발사한 인공위성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보시면 이 무라타가 만든 MLCC 기반 전고체인데, 지금 전장용 MLCC하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약간 다른 점이 바로 이 전극, 외부 전극 굉장히 두껍고 견고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전장용 MLCC인데, 기존 MLCC는 이 밑에 전극을 이렇게 띄워 놓지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납땜을 해서 붙이게 되는데요. 이거는 진동과 워낙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기판에서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붙여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어떻다? 흥미로운 점은 테슬라 자회사인 맥스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도 슈퍼 커패시터, 즉 MLCC 기반의 전고체 배터리를 준비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MLCC 기반도 전기차에 쓸 수 있는 배터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테슬라의 어떤 배터리가 이 정도 왔고, 하이니켈로 하면 이 정도 되는데, 실리콘 MLCC 기반을 가면 가격은 엄청나게 높겠지만 어쨌든 이 이상의 충전 속도하고 용량, 부피와 무게대의 용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LCC 기반의 이 전기차를 사용하게 되면 무선 충전도 이제 가능하다. 예, 무선도 가능해요.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 잠깐 서가지고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전고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배터리 기술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포스트 리튬 배터리입니다. 포스트 리튬 배터리가 뭐냐? 리튬 안 쓰는 배터리거나 리튬을 쓰더라도 뭐 아예 다르게 쓰는 배터리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이 삼원계 배터리, 즉 니켈, 코발트, 뭐 망간 이런 걸 쓰는 배터리와는 좀 다른 양극재 소자를 이용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CATL의 이제 배터리인데요. CATL이 중국 회사다 보니까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죠. 왜냐하면 중국에는 사람이 많고 또 이제 다른 나라에 공급해야 되니까요. 중국은 워낙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니까 가격을 낮추는데, 가격 낮추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재 자체를 싼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휘토류를 쓰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CATL이 기존의 우리가 중국 회사들처럼 기존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하던 중국 회사처럼 얼렁뚱땅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걸 말씀드릴게요. ATL이라는 게 암페렉스 테크놀로지 리미티드라고 옛날에 삼성 SDI하고 배터리 사업을 좀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요 회사를 이제 만든 창업자가 정위친이라고 TDK의 그 하드디스크 만드는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중국과학원의 배터리 엔지니어로 있었습니다. 이 회사 뒤에 이제 TDK, 즉 동쿄 전기화학공업이라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풀어 쓰게 되면 이 회사에 이제 서 나와서 창업하고 TDK가 인수하고요. 다시 이분이 CATL을 만든 거예요. 근데 ATL이라는 회사가 삼성 이 전자 핸드폰에까지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게 된 배경은 바로 노키아 벨 연구소의 리튬 폴리머 배터리, 아까 말씀드렸던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이 기술을 인수했고요. 미국에 이제 노키아가 이제 좀 부도가 좀 어려워지면서, 그리고 TDK가 있었다는 거예요. TDK는 옛날부터 전기화 공업에서는 상당히 알아주는 거의 최첨단 기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사를 인수 다 하고 나서 다시 만든 게 CATL입니다. CATL은 ATL하고 똑같은데 앞에 contemporary, 즉 현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만든 것이 리튬 인산 철이에요. 여기서 딱 느낌이 옵니다. TDK는 옛날에 테이프, 또 페라이트계, 즉 철을 이용한 어떤 정보 저장, 에너지 저장에 굉장히 힘을 쏟아하는 기업이에요. 물론 CD가 나오면서 완전히 약간 힘을 잃었습니다만, 그 기술이 부활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리튬 인산 철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기업이 단지 이 배터리의 용량과 밀도가 낮다고 해서 무시해야 될 게 아니고, 이 일본의 잃어버린 전설 같은 무슨 이상한 기술을 가져와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그 기술이 떨어지는 기술이 아니다, 아예 다른 기술이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나트륨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이용해 가지고 전지를 만들고 있는데, 요거에 이제 반응하는 방식은 리튬이온 전지와 좀 비슷합니다. 뭐 리튬 이산철 같이. 다만 이제 좀 전이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나트륨 전지는 리튬 대신 이제 나트륨 이온을 이용하는데요. 리튬 이온 하나가 탄소 6개랑 반응을 하게 되는데, 나트륨 이온은 리튬 이온에 비해 크기 자체도 크고요, 무게도 많이 나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가 요 사이에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크고 뚱뚱하고 무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음극재, 이번에는 양극재, 나트륨 배터리는 이제 양극재 문제보다 음극재 문제가 좀 심각해서 음극재 개발이 이제 필수적으로 좀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양한 후보 물질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리튬 이제 배터리를 리튬 이온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뭐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좀 가보겠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리튬 에어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양극과 음극에서 이번에는 전고체 배터리긴 한데 중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간에 아무것도 없고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수소 연료 전지와 비슷한 그러한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전해질도 없고 분리막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가벼운 배터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리튬 컨버전 배터리라고 하는 또 신비로운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물질은 어떤 거다? 충방전 시에 형태가 변하는 거예요. 양극재와 음극재, 양극재 형태가 변하면서 쪼개지면서 표면적이 증가하고, 즉 방전할 때 쪼개지고 충전할 때 합쳐지면서 반응성이 증가하고, 이 방전할 때는 반응성이 좋아지고 충전할 때는 용량이 늘어나는 그런 마법 같은 이러한 배터리도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것이 칼로겐, 할로겐 그리고 금속도 가능한데 이 기술은 양극재 물질 자체가 나노미터 수준의 엔지니어링이 들어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도 만들기가 어렵다. 포스트 리튬 배터리, 리튬을 안 씁니다. 자, 이게 CATL하고 비슷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나트륨 배터리도 있고 철, 플루오린, 뭐 황 같은 즉 금속을 이용한 배터리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온 자체의 특성이 다르고 반응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반응하는 어떤 방식은 비슷할지 몰라도 물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아예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이 전고체 포스트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결국 층별 물질별 공정이 이제 최적화가 돼야 되고 타물질 코팅 도핑까지 들어가야 되는 데다가 분자 수준의 엔지니어링이 들어간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되면 금속 비금속 둘 다 만들어내는 기술하고 정제하는 기술하고 또 이게 이 배터리에서 만들어내는 기술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리튬 폴리머에서 리튬으로 이동하면서 우리가 최적화했듯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고 요거는 이제 일반 화학이 아니고 거의 나노미터 수준의 분자 화학이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배터리 기업이 완전히 대척되어 있는 지점이고 한국 배터리 3사는 일단 지금은 리튬 이온 개량을 하는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는 리튬의 이론상 에너지의 30%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양극재에 들어있는 그러면 에너지 밀도를 일단 최대한 높여보자. 왜? 한국이 일단은 리튬 이온 배터리를 가장 잘 만들기 때문에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좀 사용해보자. 삼성 SDI가 사용하고 있고 테슬라와 파나소닉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도 한번 사용을 해보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이 니켈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NCM622에서 NCM811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켈, 코발트, 망간이 60, 20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제 80, 10으로 이제 바뀌는 그러한 이 니켈의 양극재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물질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에코프로 BM이 가장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이죠. 그래서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망간 지금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높인다고 해가지고 좋은 거는 이제 고출력과 고용량인데 니켈이 워낙 반응성이 좋으니까 다만 이제 망간을 내가 감소시키고 그 자리에 니켈을 넣어버리면 망간은 온도에 대한 이제 조금 방충력, 방어막 역할을 해서 저온에서 뭐 전원이 막 꺼져버리는 그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가 있고요. 니켈 함량이 증가했을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리튬 함량을 높이는 거랑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완충 왕방을 계속하게 되면 수명이 취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출력 고용량은 어떻게 된다? 화재 위험이 또 늘어나는 고정이 있어서 제품화에 애로가 있고 결국에는 내가 안정적인 물질을 빼고 이렇듯이 까다로운 물질을 자꾸 넣게 되면 아까 생산 포메이션 공정 중심으로 만드는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 기반의 전고체 배터리를 가는 거는 당연히 이제 삼성 SDI가 가장 많이 연구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이제 특허를 보면 황 기반의 배터리 뿐만 아니라 뭐 정말 다양한 리튬 메탈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분야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일단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자체를 보면 토요타가 1위, SDI가 2위, 파나소닉이 3위입니다. 큐 퀀텀 스케이크가 4위죠. 그만큼 삼성이 굉장히 준비는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이 이 우리나라 3사 배터리 다 똑같아요. 전자제품용 중소형 배터리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비행기가 폭발했을 때 일본 기업 중심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갔듯이 한국은 노트 7이 폭발하고 나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깨닫고 전고체 배터리를 넘어간 사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삼성의 특허를 몇백 개를 보시게 되면 일본 사람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삼성종합기술원과 일본 삼성연구소가 같이 조인을 해서 거의 소재와 설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실용화 단계에서는 삼성 SDI는 장비와 공정, 그리고 삼성은 이제 뭐 이러한 방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 이 이제 기술이나 물질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삼성파 중소기업을 모집 중. 저번에도 이제 뭐 한 기업이 삼성이나 뭐 이런 기술 기밀을 들고 이렇게 중국에 팔았다 뭐 이러한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삼성이 투자를 해가지고 지분을 확보해서 배터리 생산하려는 중소기업이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좀 잘 알려진 건 피로틱스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일단 특허에 일본인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한 명이 스기모토 토시노리라는 분인데, 일본산 저는 뭐 소재나 뭐 이런 거 사용하는데 별 그건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재를 생산하는 이런 기업이 있어서는 약간 좋지 않은 점이, 일본 사람이 어쨌든 개발 참여했잖아요. 그럼 일본 사람은 일본산 장비나 원료를 쓰는데 이 개발 과정에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것이 삼성의 올레드 산업이고, 삼성 올레드 산업 지금까지 캐논, 지금까지 캐논 토끼의 일본산 뭐 이데미수 흥산의 머티리얼 가지고 올레드 만들고 있잖아요. 물론 뭐 국산화된 거 있습니다. 국산화된 거 있어요. 뭐 PSK라든지 뭐 SNU 프리시전 이런 데서 나오는 뭐 증착기하고 이런 거 사용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산업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일본산 장비와 원료 도입에 큰 거부감 없이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전고체를 할 수가 없다. 왜냐면 개발을 그렇게 해왔으니까 라는 어떤 부분은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삼성 SDI를 제외하고 다른 중소기업이 얼마나 퍼질지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현존 일단 리튬 이온에서는 뭐 삼성 SDI도 뭐 따라잡을 수 없는 1인자죠. 여기서 중요한 게 LG화학은 화학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LG화학은 이 전지 산업으로 뜨기 전부터 화학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응급체 분리, 막 파우치 같이 유기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거에는 굉장히 기술이 좋고 생산도 내부 생산이다. 그래서 품질 유지도 굉장히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상용화가 돼 있죠. 이미 상용화가 돼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 그래서 하이니켈을 올려가지고 최대한 지금 이 액체 리튬 이온의 이권을 유지한다. 왜냐면은 아니 뭐 차 타고 하늘 날아갈 것도 아니고 뭐 이거 전기차 타고 안데스 산맥 올라갈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서 최대한 내가 개량을 시키면은 요 친구들이 개발되기 전에 내가 시장을 최대한 많이 먹어가지고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건데, 삼성 SDI가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은 2015년에 삼성 정밀화학하고 이런 화학 회사, 요게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2017년인가요? 거기서 삼성 SDI가 한번 인위적으로 구조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사라졌죠. 그 박근혜 대통령 그것 때문에 없어졌는데,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배터리는 결국에는 소재의 비율이 너무 높고 또 터졌을 때 위협은 너무 크다. 그리고 중국이 따라오기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격차가 크지 않다. 왜? 디스플레이에서 우리가 한번 따끔하게 LCD에서 당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주요 산업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좀 인위적으로 회사가 축소된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잘라냈다는 점에서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배터리는 그렇게 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객은 그 상품 안에 사실 뭐 엄청난 기술이 있는지 그다지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배터리 업체든 전기차 업체 일부든 계속 생각하는 거는 전기차도 플랫폼화 하겠다는 겁니다. 즉 내가 차체, 배터리, 전동 이런 거 다 만든다. 왜? 부품의 개수가 줄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차체와 차대를 만들고 나머지한테 뭐 인테리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맡기는 그런 플랫폼화를 한다는 게 이제 꿈이죠. 가장 적극적인 업체는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도 내가 플랫폼의 하나로서 생각을 하고, 양극재도
내재화하고 BMS와 배터리 팩까지 내가 싹 다 솔루션 해줄 테니까 완성차 업체는 인테리어만 하고 여기서 뭐 테슬라 자율주행 넣을지 말지는 고객한테 맡긴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 테슬라가 이제 섹시라고 해가지고 SEXY인데, 이 전기차라는 것에 지금 봤을 때는 배터리 종류에서 모델 3 일부 중국 모델은 지금 리튬 이산 철이 들어가고 배터리에 이 개수 차이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kW의 모델 S 같은 경우에 약 8,200개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는 최대한 그 줄이기 위해 가지고 큰 배터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작은 배터리를 여러 개 연결해서 팩을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플랫폼화를 해가지고 이 완성차 업체가 인테리어만 해서 팔기에는 테슬라의 어떤 모델, 이 사업 모델 자체가 모델 3와 Y, 즉 이 싼 모델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의 걸림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가격을 방어하고 할인하는 데는 좀 성공을 했습니다만, 기존의 자동차 업체, 특히 뭐 프리미엄 업체를 기준으로 나도 뭔가 여기서 개량을 해가지고 테슬라 거를 받아왔다면 나도 여기서 뭔가 개량하고 테슬라와 차별점을 둘 수 없어야 테슬라의 이 전 자동차 이 산업 장악의 명분이 있을 텐데, 지금 물론 모델 3 지금 가격이 거의 BMW 3 시리즈 가격이 되었고, 모델 S 가격은 근데 보시게 되면 벤츠 S 클래스보다 좀 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제 보이는 겁니다. 즉 가격을 내리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인하에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대중화에는 성공했는데 프리미엄으로 다시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것, 즉 테슬라가 어떻게 본다면 자동차를 하나의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많이 대량 생산해서 가격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면,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어떤 그 자동차라는 이 상품에 상품성을 부여하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특성을 부여해서 이제 갈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포르쉐 타이칸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된다면 지금 뭐 최사 가격은 이거랑 싼데 포르쉐가 워낙 이제 옵션이 좀 괴랄하다 보니까 테슬라하고 같은 수준의 배터리를 넣었지만 감성은 아예 다른 그러한 지금 제품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일단 들어가 있는 배터리 자체가 다르죠. 모델 S 같은 경우는 아까 원통형 배터리 8,200개 들어갔는데, 타이칸 같은 경우는 LG의 266A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양극재로 NCM이 들어가는데 이게 니켈이 좀 많은 배터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켈이 많은 반응성이 좋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좋고 음극재에 실리콘을 살짝 이제 첨가한 이러한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국내 생산이라고 합니다. 이 배터리가 코나와 볼트에 이제 들어간 배터리와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팩을 만드는 데서부터 이제 좀 차이가 나는데, 테슬라는 많은 주행거리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제 통상적인 400V 들어갔죠. 왜냐면 이게 또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서 만드는 솔루션이 아래에서도 쓰여야지 표준화돼서 후공정이 싸게 이제 제작이 될 텐데, 테슬라는 포르쉐 타이칸은 800V로 간 거예요. 그리고 후륜 모터에 2단 미션이 들어갔고요.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준은 콘셉트카를 약간 양산을 좀 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폭스바겐 아우디에도 이러한 특성들이 좀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전기 모터는 초반에 토크가 굉장히 강력해서 초반 가속력이 좋다. 그래서 0에서 100km 가는데 막 테슬라가 포르쉐 분류보다 빠르다.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포르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기차는 저속에서 가장 토크가 높죠. 하지만 내연기관차는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거의 0에서 60km 정도, 0에서 80km 정도 거기서 피크가 나는 반면 내연기관 같은 100km 이상에서 이제 마력의 피크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2단 미션을 넣음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고속에서도 한번 변속해서 힘을 끌어주게 되니까 고속 대응이 되는 이 전기차가 완성이 된 겁니다. 다만 이제 토크가 강력하다 보니까 미션 자체가 이제
박살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지만 포르쉐는 워낙 옛날부터 고성능차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거 있어가지고는 또 좀 다르더라. 자, 여기서 테슬라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제 토크 벡터링이라고 해가지고 4개의 전기 모터를 개별 조정해서 코너를 돌 때 안쪽에 있는 거는 느리게 돌리고 바깥쪽에 있는 건 빠르게 돌려가지고 원심력을 쫙 잡고 코너를 안정적으로 뭐 최고의 속력으로 도는 이런 기술이 되는데, 요게 이제 사실 사륜을 이용하면 이제 세팅이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물론 아주 과격한 이런 모션으로 굉장히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포르쉐는 에어 서스펜션까지 가미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에어 서스펜션까지 가미해서 고급스러운 느낌과 우리가 내연기관에서 주는, 즉 이 모든 쓰잘데기 없는 추가 부품들, 전기차는 사실 추가 부품이 없고 모터하고 배터리만 넣어가지고 배터리 개수로 급을 나누는 걸 테슬라는 생각했지만, 포르쉐 같은 이런 일반 자동차 만드는 회사는 여기에다가 부품을 오히려 더 넣어가지고 어떻게 된다. 내연기관차에서 느끼던 고속에서의 즐거움과 또 다른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만들어 주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차 회사들이 앞으로 넘어야 될 것은, 내연기관보다 당연히 배터리가 무겁고요. 대신 배터리가 거의 바닥에 붙어서 가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낮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낮은 데 대한 이점은 있지만, 이게 무거운 거를 내가 바닥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게 신발에다가 굽을 넣고 다니는 거 비슷하죠.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차감은 또 안 좋아지고 핸들링도 안 좋아지죠. 당연히 발 밑에 이렇게 무게가 심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방식과는 또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차를 좀 최적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부품이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이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의 어떤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테슬라는 이렇게 가지고 막 800km, 1000km도 가는데, 이제 타이칸은 보시게 되면은 이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들어간 배터리는 거의 비슷한데 짧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노리고 있는 건, 어차피 이렇게 가든 배터리는 진화할 거란 말입니다. 지금 배터리가 진화할 거고, 니켈이 현재 이론적 에너지 30%밖에 사용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단 말입니다. 아직 갈 길이 먼데, 그러면 어차피 배터리 용량은 늘어날 거고 무게는 줄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고, 앞으로는 전기차에도 고급감, 스포츠성 등 주행 거리의 감성에 대해서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된다. 벤츠 S클래스나 뭐 포르쉐 911 같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은 그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는 최대한 전기차를 미룰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기차가 이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는 무슨 경차같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BMW i3가 정말 그랬는데, 마치 그냥 효율을 특수한 니시 차량이었는데, 테슬라가 이제 문을 연 거죠. 일반인 겨냥해가지고 전기차의 특성을 보여준 거예요. 전기차가 마냥 이렇게 바보 같고 환경 운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타는 게 아니야. 전기차는 정말 조용하고 핸들링 좋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가속력이 뛰어. 너 이러한 특성 알고 있어서 내가 너에게 소개시켜 줄게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성이 모델 S든 3든 똑같았다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4천만 원인가를 더 줘봤자 결국 뭐 속도 좀 빨라지는 거, 그리고 뭐 주행거리 좀 늘어나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겁니다. 아반떼 8기통 타는 거랑 비슷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의 특성은 비슷하고 뭐 배터리의 개수만 이렇게 많아진다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소비자의 선택받기 어려웠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현재 이 저가 모델 중심으로 팔리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용 이제 플랫폼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저중심화와 뭐 이렇게 바뀐 파워트레인에 대응해 가지고 내연기관에서 만들던 차체가 아니고 전기차를 위한 차체들이, 차체와 모터 합친 이런 플랫폼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LG전자, 마그나,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 테슬라는 테슬라 자체를 한다고는 하는데 아마 파나소닉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폭스콘이라는 대만의 이제 전자기업 회사도 갑자기 뭐 하겠다 하고 있고, 중국 업체는 내수를 좀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정보는 없고, 현대차는 뭐 LG와 LG 아니면은 뭐 자체 배터리를 한다고 하고, 여기 이제 eGMP가 될 거고요. 폭스바겐 역시도 뭐 LG와 퀀텀스케이프에다가 삼성 SDI도 하는데, 요게 이제 MEB라는 이름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고, GM은 얼티밋 셀즈라고 LG와 이제 합작한 회사인데요.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만은 전기차 혼다와 좀 플랫폼이라든지 부품이 좀 공유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 회사들의 향방은 어떻게 되냐, 뭐 애플카라든지 오늘도 루머가 또 나왔습니다만 웨이브, 또 우버 리프트 같은 회사에 이제 공급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굉장히 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현대차는 이전에 하이브리드를 연구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모터라든지 제어 기술이 다른 업체들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대차의 전기차 마냥 좋다, 굉장히 괜찮은 그러한 사업. 지금 현대 하이브리드 기술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술력이 녹아나는 게 현대로 안 녹아나고 자꾸 기아로 녹아나는데, 그거는 좀 주목해 볼 기간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전기차 파워트레인도 좀 변화를 생길 수가 있는데, 바로 지금까지 배터리 용량에 대한 레벨에 대한 차이만 줬다면 이제는 배터리 종류에 대한 차이도 줄 겁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우리가 가솔린 자동차에서 자연흡기, 슈퍼차저, 그리고 터보차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 기통, 지금은 이 용량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가는 리튬 이산철, 나트륨 전지 이런 걸 사용하고, 또 고급 중간형은 전고체라든지 리튬 이온 같은 전이가 이제 밀도가 좋은 배터리를 사용하고, 요렇게 최고급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는 터보 차저에다 해당하는, 즉 MLCC 하고 리튬 이온 전지, MLCC하고 LFP를 합쳐가지고 가속을 하는 순간에 터보처럼 MLCC가 빠르게 충방전해가지고 팍 치고 나가는 그러한 기술을 이제 세팅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 레벨에서도 계속 무게 배분, 전압, 주행거리, 화재 위험 요거를 다 만족하는 그러한 양극재가 생성이 돼야 됩니다. 이 양극재에서 또 전압이 또 이제 중요한 게, 물론 스포츠성 주행, 즉 이 하이엔드 전기차를 노리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수직 이착륙기에서도, 수직 이착륙기라든지 그냥 비행기 전동화에서도 이 중력을 이겨내면서 이륙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추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용량보다는 이 전압이 또 중요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배터리에서 이렇게 전압이 이제 중요한데, 이 전압을 하는 이 만들고 이러한 이 화학적인 소자를 만드는 이 기술이 사실 이 일본이 거의 대부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파란색 LED죠. 니치야 화학공업인가 그 일본에서 처음 만든 그 LED 소재가 있고, 올레드 소재에서도 레드 같은 경우나 뭐 그린 정도는 우리가 뭐 두산전자라든지 네오룩스 같은 데서도 할 수 있죠. 블루는 거의 뭐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할 수밖에 없는, 즉 전통적으로 이러한 산업을 하고 있는 이 업체나 국가들에게 이제 좀 유리한 판이 깔릴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당연히 대형 업체들은 알고 있겠죠. 그래서 도요타 같은 경우는 2014년인가요? 그때 테슬라 지분을 모두 이제 매각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즉 배터리 기술은 어차피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는데, 테슬라의 기술을 보니까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되면 얘는 사장되니까 서로 이게 이 시너지가 안 나고, 내가
내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을 죽이는 꼴이 되니까 전략적으로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매각을 한 거고, 그러면은 테슬라가 이렇게 계속 이 자기의 이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것을 어떻게든 막느냐? 그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바로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BMW는 가성비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5기통, 6기통 드립니다, 8기통 드립니다. 고비기량 M을 이제 좀 싼 가격으로 좀 내려준다든지, 안 그러면 330e 같은 뭐 53 뭐 533인가요? 그런 것처럼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처럼 일정 구간 정도는 뭐 한 30km에서 50km 정도는 전기로 또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자동차를 또 만들어 주는 거고, 벤츠는 요새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이 시동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제너레이터 역할을 하는 친구들을 넣어가지고 의도적으로 뭔가 친환경적인 걸 넣어가지고 전동화를 지원을 하는 모습이에요. 다만 엔진 점유율이 좀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전동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지금 이 내연기관 시장에서 점유율이 떨어지는 기업 같은 경우 현대, 복스바겐, 미국 차 전체, 아니면 뭐 크라이슬러, 피앗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동화를 이제 매개로 좀 반전을 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액체고, 그 다음에 액체와 고체 좀 섞은 이제 LG가 갈 수 있는 모델이고, 그 다음 어떻게 된다? 이게 이제 전고체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 늦게 변하면 늦게 변할수록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의 목표는 2030년에서 2035년 이쪽에서 확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이 가장 이 좋은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10년 이동안은 LG가 유리하고, 그 이유는 또 이런 전고체를 한 기업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환, 강제적으로 전환한 그 시점 어떻게 되느냐, 그건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배터리하고 전기차에 보조금이 나오고 있고, 내연기관을 제한하는 그것조차도 정치적인 이슈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전기차 팔리는 거를 보시게 되면 유럽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 유럽 전체적으로 이제 더 퍼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북유럽하고요, 네덜란드 이 정도가 중심으로 지금 전기차가 팔리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중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성장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 성장성이 좀 주춤하고 있죠. 이 이유는 이게 이제 시골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가면은, 미국 시골에 가면은 이 인프라가 부족해서 전기차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주춤하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 지금 이 금융시장이 투자한 돈을 한번 보자 하면 반도체에 뭐 2.5배 정도가 지금 투자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반도체 시장 2.5배 정도 되는 돈이 차세대 이동 뉴 모빌리티에 투자될 만큼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어쨌든 이 미국 시장에서는 약간 주춤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그럼 왜 이렇게 좀 팔리냐라고 한다면, EU 자동차에 지금 CO2 제한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법령 번호고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해가지고 CO2 감소, 즉 이산탄소 배출량 감소가 30%가 돼야 됩니다. 2021년부터 규정 이상 방출 시 1g/km가 1 넘을 때마다 한 대당 이제 95g 곱하기 초가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거칠 우리가 이 벌금이 약 330억 유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수출되는 차량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50g/km 이하 차량 판매 시 어떻게 된다. 요거는 친환경 차량으로 간주하고 오염 차량을 팔았을 때 낼 수 있는 벌금을 깎을 수 있는 배출권을 증정을 합니다. 다만 요거를 쓰지 않고 쌓아놨을 때는 그게 감소를 합니다. 야, 근데 여기서 디젤 게이트 생각나죠? 시험 자체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굉장히 복잡한 WLTP라는 새로운 검사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알아둬야 될 것이, EU에 연 1000대 미만 등록하는 기업은 아예 이 규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코닉세그라든지 뭐 벤틀리라든지 뭐 이렇게 정말 차를 작게 파는 기업들은 논외가 되는 거고, EU 한 10,000대 미만 등록 기업은 EU하고 서로 협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이 95인데 페라리가 이제 한 거는 277이다. 그래서
요거는 서로 협상해서 정할 수가 있는 거고, 30만 대 미만 등록 기업은 2007년 대비 45% 감소한다. 예를 들면 여기는 포르쉐 정도가 들어가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좀 지켜야 되는데, 어쨌든 역시 자동차 산업이 돈을 많이 벌어줘 주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논외로 찍어 놓은 것들은 꽤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뭐 완전 퇴출이라고 말하는 거는 약간 와전이 된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공존을 일단 향하고 있는데, 정해놨던 기준에서는 얼마나 멀어져 있냐라고 한다면, 자, 맞춘 기업들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 2021년 이렇게 요 규정에서 다 빗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 중량이 증가했을 때 더 이제 배출량을 허용해주는 이런 제도도 있고, 이후에 더 논의되기로 하고 있는데도 지금 맞춘 기업이 하나도 없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2025년부터 일단 디젤이 일단 이 도시 쪽에서 대충 규제가 될 거고요. 2030년부터는 이 등록이 좀 이제 제재가 될 거고, 2040년부터는 이제 운행이 제재되는 뭐 이러한 식으로 좀 갈 건데, 요것도 어떻게 본다면 정치적인 이슈로 좀 변화가 될 수가 있고, 특히 이거 자체의 스타트가 디젤 게이트로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 차들이 좀 나은 모습이나 친환경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또 변할 수가 있는 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확정은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럽이야 뭐 전기차 잘 되는 건 다 알고 있어서,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한국이 집중하는 시장은 미국이야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정책과 현실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진 점유율 낮은 기업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차를 먼저 개발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팔리는 브랜드, 미국 브랜드가 되겠죠. 잃어버린 제조업 경쟁력을 찾기 위한 거고, 미국 무역 적자 해소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유럽에서 차 수입, 일본에서 차 수입했는데 유럽과 일본 사람들은 미국 차를 사지 않으니까 무역 적자가 계속 생기죠. 자동차로 인해서. 그거 좀 없애겠다. 그리고 환경 보호까지 해서 나도 유럽처럼 환경을 이용한, 즉 ESG를 이용한 무역 장벽도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지금 왼쪽 아래에 보시게 되면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주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보시게 되면 캘리포니아 뭐 이쪽에 이 뉴욕이라든지 매사추세츠 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쪽이 대부분 이 해안가 지방, 그리고 이쪽 뉴욕 요쪽 지정이 바로 도시 지역이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조 바이든이 지금 아프가니스탄하고 뭐 빚 문제, 국가 부채 문제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조금 안 좋은데, 만약 실각하거나 이러면은 이게 정책이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완전 퇴출 같은 경우 이렇게 돼야만 전기차 시장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여론의 방향에서도 이제 눈치를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일단은 이런 독일 폭스바겐 디젤 사기로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됐는데, 현재 미국 여론은 일단 51대 47로 존치파가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앙 지방에는 아예 잘 안 돼 있습니다. 그 전기차 인프라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바이든 중간 선거 패배나 뭐 이렇게 한데 해도 뭐 이런 문제는 계속 이제 대두가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전기차하고 이 엔진차의 이 비용을 좀 해놨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이렇게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배터리고, 배터리 안에서도 가장 많은 가격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양극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양극재를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전기차 판매를 대수가 증가하면 물론 대당 가격은 감소하지만 어쨌든 소재 가격이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코발트 가격, 니켈 가격, 뭐 구리 가격 다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전기차를 만드는 기술은 물론 있지만 광물이나 소재에 대한 밸류 체인은 이렇게 많은 내연기관 차들이 한꺼번에 전기차로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내연기관차 뭐 BMW 벤츠나 이런 거 사실 때도 1년이나 6개월 정도 대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전기차로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면 이 이상의 대기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차는 쇠하고 알루미늄하고 고무하고 플라스틱만 있으면 되는데, 얘는 니켈, 코발트, 망간 뭐 이러한 이제 좀 희귀한 금속들이 많이 필요해서 대기를 해야 되고, 결국 대기하다가 내연기관으로 그 손님이 넘어가면 전기차 성장률은 떨어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테슬라라는 기업은 중국이라는 이제 대국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결국 테슬라는 중국의 히토리를 쓰고 중국의 지분이 들어있는 국가 이걸 쓰고 중국 시장에 접근을 하는 건데, 그래서 테슬라 어쨌든 조 바이든이 미국의 이 경쟁력을 찾고 적자 해소하려는데 중국에서 만든 테슬라를 수입한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이번에 한 모임에 테슬라는 초대를 못 받은 그러한 사태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전기차 시장만 보고 배터리를 생각하기는 조금 지금 꺼림직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형 배터리 시장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부지리로 전기차 시장을 향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그 배터리의 이 발전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맨 처음에 다시 보시죠. 이 시계하고 보청기 기술 개발하다가 갑자기 무선 이어폰이라는 게 딱 등장하니까 여기 싹 갈아타가지고 대박을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대형 배터리 시장도 결국에는 전기차 이 시장의 이 발전에 따라 가지고 조금 영향을 받았어요. 전기차가 이제 조금 한계를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 이게 밤하늘 사진을 이렇게 합성을 해놓은 것인데,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 북미, 유럽 그리고 아시아 일부 제외하고 전기차가 좀 팔릴 가능성이 낮습니다. 특히 중동 같은 경우는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 CO2, 즉 이산화탄소의 약 19.5%가 항공을 제외한 교통 부분에서 나오고 있고, 선진국 유럽이나 한국, 일본, 미국 같이 이렇게 도시화가 진행된 곳에서는 약 25%에서 3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유럽연합에서 이렇게 CO2 제한을 세 거는 이유는 바로 산업이라는 분야는 EU ETS로 걸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ETS로 이제 서로 우리가 산업에서 생산되는 이 CO2는 계속 감축하기로 내가 규제를 걸어놨는데, 남은 것 중에 제일 이제 강하게 걸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전기를 생산하는 이 방식하고 전기차는 함께 가야만이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죠. 중국에서 전기차를 쓰는 거는 유럽에서 전기차를 쓰는 거하고는 아예 CO2 발생량 감소하는 폭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효과는 그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EU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EU는 친환경 발전으로 굉장히 높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친환경 발전으로 이 전열 공급하기 어려운 것은 전력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즉각적으로 일치하는 시장이에요. 항상 수요와 공급이 들어맞아요. 여러분들이 불을 켜면 불이 나오고 불을 끄면 불이 꺼지는데 남는 전기는 저장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컨트롤을 다 발전소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친환경 시장은 여러분들 뭐 화력 발전 같이 끊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황이 되고, 친환경 발전을 하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계속 미스매치가 나는 그런 사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저녁 피크가 되면 아무리 어떤 뭐 친환경 발전 있다 하더라도 화력 발전이나 천연가스 발전, 수력 발전을 전기차 이제 수력 발전을 통해 가지고 그 양을 메우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태양광보다는 풍력으로 자꾸 가는 이유가, 이 태양광은 작동이 잘 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고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안 써요. 그게 되게 이제 약간 대치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겨내려면 ESS나 에너지 저장 기술 또는 스마트 그리드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애석한 것은 한국의 배터리 기업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이런 걸 하는 기업은 거의 LS가 이제 유일한 기업이 되겠고, 이걸 솔루션까지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외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슈나이더라든지 지멘스라든지 미쓰비시 전기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하기 때문에 이 친구 입장에서 국산 배터리 뭐 싸게 그냥 할 수 있는 리튬 인산철이 이제 흡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납축 전지랑 되게 비슷한 이제 포지션이 될 거거든요. 폭넓게 사용할 수 있고 폭발 안 하는. 우리 ESS 국산에 사용했을 때 항상 폭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 이제 활용 가능한 점도 있는데, 아까 전에 3원계 배터리는 제가 맞아 폭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충전이 한계라면 여기서 안정장치를 걸어서 더 이상 과충전이 안 되게 보호 회로가 작동하는데, 인산철은 폭발 안 하다 보니까 100이면 100 다 끝까지 충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대형 ESS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그리드에 묶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되니까 뭐 빠른 충방전도 이제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로 좀 개량이 될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하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썼냐 주행 거리에 따라 가지고 이 남은 전압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배터리 수명이 했냐에 따라서 전압이 각기 셀에 따라 다른데, 그걸 묶어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전압 차이가 다른 이 건전지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이제 멀쩡한 건전지도 수명을 깎아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새 건전지랑 헌 건전지랑 같이 넣지 마라 하는 거랑 같은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들어와 있는 배터리 재사용 기술은 거의 생산 중의 불량을 재활용하는 기술이 되겠고요. 사용 후에 하는 것은 일단은 사업적으로 좀 하는 것은 좀 없다. 왜냐면 이거를 막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가지고 분리하는 거라서 거의 뭐 개도국 중심으로 인력 중심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산철 배터리가 어쨌든 많은 부분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지게차, 우주전력, 비상전력까지 아까 납축전지를 완전히 다 지금 커버를 하고 있고, 그래서 3원계 배터리가 오히려 전기차나 이런데 일부 들어가다가 다시 그냥 전자제품에 한정되는, 아까 니카드 배터리가 제가 뭐 비상구라든지 뭐 이런 데만 사용되는 제 배터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배터리가 이제 될 수도 있다는 하나의 또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니카드 배터리가 기억 효과를 우리가 넘어서지 못했듯이 그 소자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계속 불이 나고 이런다면 사실 그게 폭넓게 사용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그림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앞서 있었단 말입니다. CATL보단 당연히 앞서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요타라는 이런 친구들을 아예 못 보고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전부였고, 전기차가 이제 시장에 올라오기 전에는 거의 우리가 이제 생각 못했는데, 이제 전체적인 걸 딱 조망을 해보니까 오히려 이 친구들이 앞에서 이제 끼어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끼어들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좋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앞에서 끼어드느냐 뒤에서 끼어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봐야 될 거는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흔한 금속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반도체를 그렇게 많이 쓰고 많이 만들 수 있냐면, 이 지각에서 두 번째로 흔한 물질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인산, 철, 나트륨 같이 이러한 물질들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철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철은 흔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리튬 보세요. 그리고 니켈, 코발트 보시게 되면 실리콘보다 니켈이 1000배 희귀하고, 거기서 또 한 500배 정도 희귀한 게 코발트 니켈이란 말이죠. 그럼 과연 이 물질을 갖고 규모 있게 갈 수가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인산철이라는 게 이러한 다른 이제 곳에 들어가게 되면 더욱더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과연 정말 우리가 가진 기술로 전기차를 돌릴 만한 그런 밸류체인이 구성이 되는가라고 좀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래서 보는 2차 전지의 그림은 타국보다는 이제 상당히 긍정적이다. 상당히 장밋빛 미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좀 비교를 하자면 LG화학이 파나소닉 PER이 한 10배 정도 되고 거의 CATL이 제일 높긴 합니다. 그리고 바레타 그 이상을 갖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이제 1위 기업이죠. 유미코 벨기에 여기에 4배 그리고 스미토모에 막 40배 포스코 케미칼도 보시게 되면 뭐 이러한 쇼아덴코 이런 회사들보다 뭐 정말 뭐 4배나 5배 정도의 시총에서 지금 놀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그렇죠. 뭐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5배, 6배 정도의 트레이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또 차세대 모빌리티에 대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장밋빛 미래를 그린다는 건데 그러면 됐을 때는 이제 이 시장에서 과연 이렇게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 뭐 이제 리워드가 잡고 보상이 잡고 틀렸거나 약간만 미끄러져도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겁니다. 그래서 요새 LG화학이 뭐 불론하고 또 뭐 그걸 또 막기 위해서 또 애플카 뉴스도 갑자기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이 비슷한 이제 산업을 하는 기업들하고 좀 비교하셔가지고 어, 유리한 그런 좀 위치에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고 아무래도 배터리라는 게 좀 성숙된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